창작의 시간 네 번째입니다. 쩔뚝발이 고양이 모모입니다. 1. 수산초등학교 정문은 바닷바람 대신 종이 냄새가 났다. 제지공장의 하얀 먼지가 바람을 타고 동네로 흘러들면 길바닥의 그림자조차도 얇은 종이처럼 가볍게 흔들렸다. 초등학교 3학년 지호는 그 먼지 속에서 혼자 걸었다. 전학 첫날 교실 창문으로 들어온 빛은 새 노트처럼 서걱였고 칠판 앞에 선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연필처럼 딱딱했다. 누군가 손을 흔들어 주지 않는 아침이면 지호는 자꾸만 엄마가 누워있는 요양병원 침대의 흰 시트가 떠올랐다. 엄마는 웃는 대신 눈을 감고 있었고 대답 대신 숨의 길이 느렸다가 줄였다 했다. 아빠는 제지공장 사장이라 늘 바빴다. 밤에도 기계 소리가 집까지 따라와 벽을 타고 올라왔다. 중학생이 된 막내 고모는 집에 같이 살지만 시험 기간이 끝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늘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6살 동생 지우는 외가에서 지냈다. 아빠가 말하길 괜히 이리저리 옮기면 아픈 엄마도 힘들고 공장도 정신이 없고 잠깐만 조금만 상황이 정리되면 같이 살자. 그 잠깐은 지호에게 끝이 없는 겨울 방학 같았다. 그렇게 혼자서 울보처럼 울음을 삼키던 어느 날 저녁, 아빠는 작은 상자를 들고 왔다. 종이 상자 안에 살색 복숭아처럼 보드라운 털뭉치가 웅크리고 있었다. 둥글고 작은 코가 부드러운 숨을 내쉴 때마다 상자 모서리에 복숭아 향기가 묻는 것 같았다. 지호야, 새끼 고양이야. 공장 창고에서 낑낑대길래 데려왔어. 지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새끼 고양이를 안았다. 따뜻했다. 손바닥과 가슴 사이에 조용한 모닥불이 붙는 것 같았다. 이름 지어줄래? 모모. 지호는 어제 읽었던 책의 주인공이 떠올랐다. 일본어로 복숭아가 모모라고 국어사전 뒤쪽에 본 듯도 했다. 아빠가 웃었다. 잘 지었다. 복숭아 같은 색깔이네. 그날 밤 모모는 지호의 이불 속으로 들어와 네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잠들었다. 꿈속에서 지호는 엄마의 병실 커튼 사이로 새하얀 복숭아 꽃이 날리는 것을 보았다. 꽃잎이 모모의 콧등에 한 장, 지호의 눈썹에 한 장씩 내렸다. 모모와 함께한 날들은 지호의 노트의 첫 장처럼 반듯하게 펼쳐졌다. 모모는 아침이면 지호가 양치하는 동안 세면대에 아빠를 얹고 물방울을 건드렸다. 주말이면 베란다의 햇빛 가장자리에서 꼬리를 부채살처럼 펼치고 누웠다. 어느 날은 장난감 지를 던져 주었더니 모모가 진짜로 창고에서 작은 지를 물고 온 적도 있었다. 지호는 싫어 하면서도 모모가 봐, 나 잘하지 하는 것 같아 눈을 반짝일 때마다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모모는 종종 지호의 숙제 위에 앉았다. 노트 가장자리 점선처럼 꼬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연필 끝이 종이에 긁히는 소리, 모모의 골골거림, 공장에서 멀리 들려오는 기계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한데 섞이면 집은 마치 커다란 생물처럼 두근거렸다. 비 오는 날이면 모모는 베란다 창틀에 올라가 빗방울을 세웠다. 지호가 하나, 둘, 셋 하고 세면 모모는 꼬리로 넷을 세는 것 같았다. 밤이 깊으면 모모는 지호의 머리맡에 누워 사람처럼 한 번씩 뒤척였다. 지호는 그때마다 깜짝 놀라 깨었다가 모모의 등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잠들었다. 엄마가 없어서 텅 빈 방이 모모의 숨소리도 조금씩 차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모모가 사라졌다. 하굣길까지 따라오던 작은 그림자가 그날은 나타나지 않았다. 집에도 베란다에도 우편함 뒤에도 장롱 밑에도 세탁기 뒤에도 모모는 없었다. 지호는 이불장 속까지 뒤졌다. 종이 상자였던 모모의 첫 집도 열어보았다. 빈 상자 안에는 복숭아빛 털이 한 올 물컵 테두리처럼 빛났다. 아빠는 말없이 지호의 어깨를 감쌌다. 다 커서 집을 나갔을 거야. 고양이들은 자립심이 커. 고양이들은 그러기도 해. 거짓말. 모모는 나 기다리는 거 잘하잖아. 그래도 고양이는 때가 되면 밖으로 나가. 냄새도 좋고 자기 길을 찾고. 그 말에 지호의 귀에 바스러진 종이처럼 들렸다. 모모의 길이라니. 모모의 길은 지호의 방구석, 베란다 햇빛, 엄마 병실에 들고 가서 보여주고 싶던 그 복숭아 같은 등판이었다. 지호는 며칠을 울었다. 낮에는 운동장 가장자리 나무 뒤에 울다가 밤에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모모가 돌아오라는 주문처럼. 모모야, 모모야 수백 번을 불렀다. 이름을 부를수록 모모라는 말의 모음이 길어져 방 안의 작은 그네처럼 흔들렸다. 일주일쯤 지나던 날 현관문 앞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다. 지호는 재빨리 달려가 문을 열었을 때 모모가 있었다. 모모는 먼지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예전보다 더 크고 어두웠다. 그리고 모모, 너 다리가. 모모는 쩔뚝였다. 아니 쩔뚝이는 게 아니라 한쪽 뒷다리가 없었다. 허공으로 움직여야 할 자리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모모는 깃바퀴를 떨며 지호를 올려다봤다. 지호가 유심히 보니 커다란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았다. 아빠가 뒤따라와 문틀에 손을 짚었다. 아, 이런. 아마 누가 쳐놓은 지도새 걸렸을 거야. 아빠의 목소리는 모래를 삼킨 것처럼 거칠었다. 요즘 창고 근처에 쥐가 많아서 종이를 갉아먹거든. 공장 관리 아저씨가 무겁고 강력한 돛을 놓는다고 했는데 그건가 봐. 지호의 머릿속에 쥐덫은 커다란 입을 벌린 괴물처럼 그려졌다. 모모의 다리는 그 괴물의 이빨 사이에 사라졌고 흘러나오는 피가 복숭아빛 털을 탁하게 적셨다. 지호는 갑자기 어른들이 모두 미워졌다. 지보다도 지를 잡겠다고 쳐놓은 덫보다도 그 덫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어른들이 싫었다. 그러나 모모가 비틀거리며 지호의 발등에 얼굴을 문지르는 순간 미움은 울음으로 바뀌었다. 괜찮아, 괜찮아, 모모야. 우리 집이야, 이제 집이야. 안심해, 모모야. 그날부터 지호는 모모의 다리가 하나 없는 세상을 배웠다. 계단을 오를 때 모모는 몸을 대각선으로 기울였고 뛰어오를 때 먼저 남은 뒷다리의 근육을 단단히 뭉쳤다. 창틀에 앉기까지 시간이 예전보다 오래 걸렸지만 모모는 결국 앉았다. 앉고 나면 꼭 자기 자리를 되찾는 사람처럼 눈을 감고 골골거렸다. 지호는 예전처럼 학교에 모모를 데려가지 못한다. 선생님 몰래 가방에 넣어서 친구들에 보여주곤 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놀릴까봐 참았다. 장애 고양이라고 할까봐.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마다 지호는 몰래 모모에게 자랑하고 싶었다. 오늘 과학 시간에 씨앗에 물을 줬어, 모모. 모모야, 모모도 씨앗같이 물을 주면 또 자랄 거야. 너의 다리도 꼭 자랄 거야. 모모는 대답 대신 길모퉁이에 멈춰서서 지유를 기다리듯 전봇대를 바라보곤 했다. 아빠는 모모를 위해 돼지고기를 사왔다. 모모가 다리 없이 사는 것이 불쌍했고 고생했다는 것이다. 고기는 상처를 낫게 해준대. 아빠는 서툰 칼질로 고기를 얇게 저며 접시에 담았다. 모모는 한 점씩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히 먹었다. 고기를 씹을 때마다 모모의 눈동자에 작은 불이 켜졌다 꺼졌다 했다. 지호는 그 불빛에 손을 쬐끔 쬐듯 고개를 조금씩 기울였다.
아빠가 모모를 쓰다듬는 손끝은 책장을 넘길 때보다 기계를 만질 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다. 그 조심스러움은 어쩐지 미안함 같기도 했다. 4. 봄비가 흩뿌리던 어느 토요일 할아버지가 찾아오셨다. 무릎에 관절염이 심해 멀리 오기 힘든 분이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할아버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전쟁이요. 그러곤 거실에 앉아 모모를 한참 바라보았다. 고양이가 참 착하게 생겼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오래된 지도를 펼칠 때처럼 바스락거렸다. 내가 요새 무릎이 1cm도 못 펴. 약도 소용이 없고 우리 동네 노인네 말이 고양이가 관절에 좋다던데. 아빠는 가만히 있었다. 지호는 숨을 멈췄다. 이 고양이는 다리가 하나 없어서 키우기 힘들 테니 혹시 내 집에 데려다 놓으면 안 돼요. 지호는 거의 반사적으로 말했다. 모모는 우리 집 고양이에요. 할아버지가 미안하다는 듯 웃었다. 그려, 그려. 그냥 말해 본 거지. 하지만 그날 밤 지호는 이상한 불안감에 때문에 잠을 설쳤다. 창문 밖에 뭔가 와삭거리는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났다. 모모는 지호의 베개 옆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지호는 안심이 되었다. 지호는 모모의 잔등에 손바닥을 올려놓았다. 살아있는 온기가 손바닥에 번졌다. 그리고는 긴장한 탓인지 고난 잠에 빠졌다. 다음날 아침 모모가 없었다. 현관문도 닫혀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다. 상자, 세탁기 뒤 장롱 및 이불장 속 모모가 사라졌던 날 첫날과 똑같은 장소들을 지호는 다시 뒤졌다. 아무 데도 없었다. 아빠는 고개를 떨구고 혹시 내가 어제 하다가 말을 삼켰다.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이야기 잊어버려. 그냥 내가 생각이 짧았지.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의심스럽게 들렸다. 지호는 모모를 찾으러 동네를 돌았다. 공장 뒤편 라면 상자가 쌓인 창고, 버려진 타이어 더미, 학교 운동장 펜스 바깥, 수산식당 골목, 냄새로 가득한 생선가게 뒤편, 고양이들이 모여서 밤마다 울던 빈터, 비가 그친 뒤 흙냄새, 철냄새, 녹냄새, 비린내, 기름냄새 후각 속에 뒤죽박죽 엉켰다. 저녁 무렵 누군가가 저기 고양이 한 마리가 차에 치여서 죽었더라고 말했다. 지우는 멍하니 거기로 달려갔다.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 좁은 길 빗물이 고인 웅덩이 옆에 작은 몸뚱이가 누워 있었다. 복숭아빛 털, 비슷한 문양, 작은 귀, 사라진 뒷다리. 지우는 무릎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빠가 달려와 지우를 부축했다. 확실인 한지 확인해야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지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뭐야 뭐야 말이 울음으로 찢어졌다. 아빠는 이웃에게 빗자루와 상자를 빌려왔다. 둘은 조심스럽게 너무 조심스러워서 차라리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조심스럽게 그 몸을 상자에 담았다. 집으로 돌아와 뒷마당 가장자리 라일락 나무 아래 작은 구덩이를 팠다. 흙을 삽으로 뜰 때마다 흙 속에서 젖은 종이 같은 냄새가 올라왔다. 구멍이 충분히 깊어졌을 때 아빠가 상자 뚜껑을 열었다. 지호야, 마지막 인사하자. 지호는 울면서 정성껏 그 몸의 가장자리 작은 털들을 한 올씩 떼어 손수건에 넣었다. 모모의 것으로 남길 무언가가 필요했다. 상자를 묶고 흙을 덮고 작은 돌들을 동그랗게 눌렀다. 지호는 나뭇가지를 주어 삐뚤삐뚤 모모라고 새겼다. 그 글자가 흙에 반쯤 묻히자 세상이 뭉텅 잘려나간 자리 같은 허전함이 밀려왔다. 6. 그날 밤 지호는 열이 났다. 몸이 뜨겁고 눈꺼풀 아래가 쑤셨다. 아빠는 손등으로 지호의 이마를 짚었다. 내일 병원 가자.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땅이 자꾸 기울어졌다.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그 기울기 위로 모모의 이름이 굴러다녔다. 그 이름은 자꾸 굴러가서 보이지 않는 대로 빠져버렸다. 다음날 아빠와 지호는 엄마가 있는 요양병원 근처 소아과에 들렀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병원 담장 따라 쭉 늘어선 전봇대 아래에서 무언가 가볍게 움직였다. 지호는 멈춰섰다. 발끝에서부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전봇대 아래 작은 그림자 하나가 몸을 쪼그리며 비를 피해 있었다. 그 그림자는 쩔뚝쩔뚝 한 발을 공중에 올린 채 지호를 올려다봤다. 모모? 지호의 목소리는 거의 숨이었다. 그림자가 미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복숭아빛 털, 움푹 들어간 뒷다리 자리, 익숙한 눈동자의 번쩍임. 모모였다. 모모가 살아있었다. 모모는 작은 소리를 냈다. 마치 늦어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듯. 지호는 울면서 웃었다. 눈에서 쏟아진 눈물이 입가로 흘러들어갔다. 짰다. 아버지도 잠시 말을 잊었다가 재빨리 겉옷을 벗어 모모를 감쌌다. 모모의 몸은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보다 안도에 가까웠다. 모모는 지호의 팔 안쪽에 얼굴을 파묻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 숨은 지부의 냄새, 베란다의 햇빛, 돼지고기의 따뜻한 기름 냄새 그리고 지호의 손등에 배어있던 연필심 냄새를 한꺼번에 품은 듯했다. 그럼 어제 묻은 건 아빠가 중얼거렸다. 지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모모가 아니었나 봐. 모양이 비슷했어. 다리도 그래서 말끝이 으렸다. 미안하면 목젖이 걸렸다. 모모의 이름을 너무 빨리 너무 쉽게 흙 아래 써버렸던 건 아닌가. 지호는 모모를 더 단단히 끌어안았다. 모모는 작은 소리로 대답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그쳤다. 전봇대 그림자들이 길 위에 길게 누웠다. 지호는 그 그림자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 모모가 덜 흔들리도록 팔을 고정했다. 집에 도착하자 아빠는 큰 상자 하나를 꺼내 따뜻한 천과 부드러운 담요를 깔았다. 모모는 상자 안으로 들어가 몸을 동그랗게 말았다. 지호는 상자 옆에 앉아 모모의 귀를 살살 쓸어 주었다. 그날 밤 지호는 모모와 함께 뒷마당 라일락 나무 아래로 갔다. 작은 무덤에는 이미 새벽비에 젖은 흙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지호는 나뭇가지로 새겨둔 모모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지웠다. 글자가 사라진 자리 흙이 고요히 가라앉았다. 그리고 이렇게 썼다. 무덤 앞 바닥에다가 이렇게 썼다. 미안해 이름 모를 고양이. 점점점. 그 글씨 위로 지호의 눈물이 떨어졌다. 미안해 지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하는 동안에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은 처음 모모가 사라졌을 때의 절망과는 달랐다. 이번 눈물은 오해에서 돌아온 길 위에 놓인 조그만 돌멩이 같았다. 발목을 조금 아프게 하지만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돌. 며칠 뒤 지호는 모모와 병원에 갔다. 의사는 모모의 상처가 오래된 것 같다고 했다. 아이인데 잘 버텼네요. 사랑 많이 받았나 봐요. 지호는 의사의 말을 반쯤 듣고 반쯤으로 모모의 동공 속에서 자기 얼굴이 흔들리는 걸 바라보았다. 모모는 지호를 보고 지호는 모모를 보았다. 서로 집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모모는 왜 집을 나갔을까? 지호는 궁금했다. 모모와 말이 통하면 물어보고 싶었다. 너무 궁금했지만 지호는 모모가 엄마를 찾으러 나갔다고 생각했다. 지호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병원에 가고 싶을 때가 있었으니 말이다. 내일 엄마한테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요양병원에 들러 엄마에게 모모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엄마는 잠깐 눈을 떴다가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짧은 깜빡임이 지호에게는 미소처럼 보였다. 엄마의 손등에 모모의 사진을 올려놓았다. 복숭아빛 털이 화면 속에서 반짝였다. 지호는 엄마의 손끝에 자기 새끼손가락을 얹었다. 엄마, 모모가 돌아왔어. 밤이 오면 지호는 여전히 때때로 울었다. 하지만 울음은 예전처럼 방을 비우지 않았다. 울음 사이사이에 모모의 골골거림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아빠는 여전히 바빴고 고모는 여전히 공부했고 지호는 여전히 외가에 있었지만 지호의 방은 더 이상 비어 있지 않았다. 벽을 타고 오르는 공장의 기계 소리조차 어쩐지 덜 차갑게 들렸다. 그 소리 위에 모모의 작은 발걸음 소리가 리듬을 탔다. 한쪽 다리로도 세상은 걸을 수 있다는 걸 모모가 가장 먼저 배웠고 다음으로 지호가 배웠다. 어느 오후 지호는 베란다에서 씨앗을 심었다. 모모가 창틀에 올라와 꼬리를 흙을 톡톡 건드렸다. 물 줄게. 지호가 물조를 기울이자 투명한 물방울들이 흙 표면에 반짝이는 점으로 박혔다. 모모는 고개를 갸웃했다. 기다리자. 언젠가 여기 진짜 복숭아가 열릴지도 몰라. 지호가 말했다. 모모는 그럴지도라는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봄이 깊어지면 라일락이 핀다. 라일락 냄새와 공장의 종이 냄새가 섞이면 이상하게도 종이꽃 같은 향기가 났다. 지호는 그 향기 속에서 모모와 함께 앉아 있었다. 모모는 아직 절뚝이었지만 절뚝이는 리듬으로 햇빛을 사랑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 지호는 그걸 배웠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슬픔을 이 자리를 조금 옮겨주면 기쁨이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 그 기쁨은 아주 조용해서 길을 가까이 대야 들렸다. 마치 모모의 골골거림처럼. 지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엄마의 숨은 조금씩 가벼워졌고 아빠의 손끝은 덜 떨렸다. 고모는 시험을 잘 봤다며 미소를 지었고 지우는 주말마다 와서 모모에게 장난감 쥐를 던졌다. 모모는 여전히 쥐를 쫓았고 때때로 진짜 쥐 대신 햇빛의 먼지들을 잡아왔다. 그 먼지들은 공장의 종이 냄새가 스며 있는 작은 별처럼 방안 공중에 오래 떠돌았다.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지덫은 어딘가에 여전히 놓여 있을 것이고 전봇대 아래서 또 다른 고양이가 비를 피해 웅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호는 알았다. 사랑은 때로 늦게 도착하지만 늦게 도착했던 이유로 사랑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름을 흙에 너무 빨리 새기지 않겠다는 것을. 누군가의 다리가 하나 없을 때 남의 다리로 그 사람의 세상을 지탱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밤이 깊을수록 모모의 골골거림은 더 낮고 길게 이어졌다. 죄송합니다. 그 소리는 요람 같아서 지호의 눈꺼풀을 부드럽게 닫아 주었다. 잠길에 지호는 복숭아꽃 피는 꿈을 꾸었다. 꽃잎이 이번엔 흙이 아닌 공중에 오래 머물렀다. 지호는 알았다. 그 꽃은 모모의 등이었고 모모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을. 모모는 살아있었다. 살아있다는 것은 때로 절뚝거리는 방식으로 누군가 품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일이라는 것을. 끝. 감사합니다.